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고스 조경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단국대학교 논술 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보고 시험을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는 시간은요, 수능이 끝난 후에 아마 하루나 이틀 정도 시험을 앞두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논술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조금 훑어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2021학년도 모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좀 가볍게 훑어보는 시간. 사실은 가벼운 시간은 아닌데요. 여러분에게 지금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학업에 대한 부담을 드리는 것보다는요. 최대한 가볍게 논술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논술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시험 시간은 120분입니다. 총 3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3문제 가운데에서 문제 1번이 소논제가 출제가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논제는요. 200자하고 400자짜리가 각각 출제가 될 건데 200, 400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짧은 답안에 해당을 합니다. 자, 논술시험 준비를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우리 600에서 한 1000자 정도 되는 답안을 많이 써왔잖아요. 그러면 200하고 400자짜리는 정말 짧기 때문에 사실상 문단 분리를 안 해도 될 정도로 아주 압축적인 글을 쓰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번과 3번은요, 각각 그냥 600자짜리예요. 600자는 두 문단에서 최대 3문단 정도의 구조를 가지고 답안을 쓰게 될 겁니다. 자, 숙지해야 될 사실은요, 아주 짧은 답안이 있다는 점, 그리고 600자로 정형성이 어느 정도 있다는 점,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 필기구는 검정색 볼펜만 사용이 가능했었는데요. 시험 직전에 여러분 꼭 유의사항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정 테이프를 사용 가능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선생님이 추천을 드리지는 않는 부분이에요. 정말 최소화해가지고 수정 테이프를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수정 테이프가 많이 사용이 되었을 경우에는 답안지가 아무래도 지저분해집니다. 더러운 답안지는요. 선생님이 항상 나는 외모지상주의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답안지를 보시는 교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필기구 쓰시고 수정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개요를 좀 짜는 데다가 신경을 써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요, 원고지 교정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답안지 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학교 측에서는 그래서 A4 용지를 연습지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요를 짜라는 게 이런 의미예요. 답안에다가 몇 문단을 쓸 것이냐, 무슨 내용을 어디다 쓸 것이냐, 그리고 필요하다면 첫 문장 같은 거는 연습지에다가 써보고 답안지에 옮겨와도 좋습니다. 물론 시간을 잘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 120분이라는 짧은 시간을 기억을 하시면서 답안을 써야 하니까 A4 용지에다가 너무 과도하게 투자를 하는 것은 썩 그렇게 좋은 태도는 아니겠죠. 개요를 짜더라도 적절한 수준에서 개요를 짜는 게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문제 1번, 2번, 3번에 출제되는 주제가 다른데요. 자, 1번 문제 주제 같은 경우에는 국어 능력을 평가합니다. 자, 우리 한국어 원어민 화자들이에요. 기본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있을 거고요. 요약하고 설명하는 능력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게 1번입니다. 그 다음 2번하고 3번은요. 사탐 주제를 활용을 하는데 사탐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비판, 평가, 그리고 대안모색 등등까지 수험생들에게 당신들 윤리 배우셨습니까? 법정 배우셨습니까? 사회문화 배우셨습니까? 경제 배우셨죠? 배웠으면 그 안에서 우리가 찾았던 문제점, 그리고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까지 차근차근 한번 논의를 해보아라 라는 식으로 논의가 점점점 확장이 되면서 수험생들에게 약간의 견해 제시까지를 묻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1번 문제에서는요, 수험생 너는 뭐라고 생각하니 잘 안 물어봐요. 거의 안 물어봅니다. 근데요, 2번하고 3번에서는 너 뭐라고 생각하니? 여기까지 물어보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아무래도 부담은 2번과 3번 쪽에 조금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논증력과 문제 해결력을 평가를 하는데요. 특히 문제 해결력은요, 3번에서 크게 평가를 합니다. 자, 문제 해결력은 보통의 경우에는 주어진 자료가 굉장히 많을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서의 자료는 시각 자료를 의미하고요. 도표를 말하는데, 자, 도표 얘기하면은 이제 여기에서 거품을 무는 학생들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1번, 2번, 3번 가운데 아무래도 시간 부담이 가장 큰 문제는 3번에 도표가 많아가지고 문제 해결력을 크게 평가하는 유형이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대는요, 최저가 적용되지 않는 대학이죠. 선생님이 경험적으로 보면요, 결시율이 거의 없다시피 한 학교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너무 잘 봐가지고 수능에서 정시로
단대를 갈 수 있다 하는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단대 시험 보러 거의 무조건 가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경쟁자를 걸러내기 위해서는 답안이 미완성이 되면 안 됩니다. 시간 활용 잘 해가지고 세 문제를 모두 다 완벽하게 풀어내야 한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오늘 다루어 볼 문제는 이렇게 세 문제인데요. 자, 아직 2021학년도 모의 문제를 풀어보지 않은 학생이 있다면 여기서 잠깐 스톱을 해두시고 문제를 한번 싹 훑어보고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어쩔 수 없이요. 우리 정규반에서 수업을 하는 것처럼 지문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건 지금 불가능해요. 왜냐면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시간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온라인에서 선생님이 설명만 일방적으로 하는 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제시문 가만히 훑어보고 있으면 능동적으로 이게 뭐라고 말하는 거지 파악하기가 어렵거든요. 설명 듣기 전에 제시문 먼저 싹 훑어보시고 내용 파악 싹 다 해보시고 웬만하면 답안도 써보고 와가지고 해설 강의를 듣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쁘겠지만 마음의 여유를 조금 더 가지고 일단은 문제 한번 싹 훑어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볼게요. 자, 문제 1번은 항상 이와 같은 패턴으로 나옵니다. 다음에 제시문을 읽고 주어진 물음에 답하시오. 읽고 끄덕끄덕. 그 다음 30점짜리 문제. 가에서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 하나를 찾고 찾아라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다가 따옴표 처리 하나 할 겁니다. 제시문에서 빌려올 때는요. 따옴표 처리 해가지고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는 땡땡입니다 라고 써주셔야 돼요. 아, 존댓말 쓰는 거 아니에요. 가에서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는 땡땡이다. 이렇게 단어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2음절이나 아니면 3음절 정도 되는 그런 단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그 단어를 이용하여 가의 내용을 요약하시오. 수험생의 견해 물어보지 않는다 그랬죠? 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니? 주제 파악하라는 겁니다. 200자 내외인데요. 문장 몇 개 나올까요? 첫 번째 문장 하나는 반드시 정해져 있거든요. 뭐뭐이다 라고 찾아내는 거. 나머지가 한 4문장 내외 정도 나옵니다. 우리 통상적으로 4, 5문장 정도 사용을 한다라는 걸 기억을 하고 답안을 쓸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요. 가에서 찾은 단어를 이용하여 이까지 한번 끊어주고요. 나를 요약하고 끊어주고요. 다를 설명하시오. 두 번째 문제의 패턴은 항상 이와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 3년분 기출문제 보시면요.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단어를 이용해서 요약하라 그랬기 때문에 아마도 가와 나 사이에서는 유기성이 있습니다. 어떤 연관성이 있으니까 그걸 찾아서 요약을 할 때 활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 다를 설명하는 거. 사실 가나 연결해서 요약하는 것보다 다를 설명하는 게 조금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여기에는 상징성도 들어가고요. 약간의 비유적인 부분도 들어가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쌤이 아까 처음에 문제 1번에서는 수험생들에게 문학 혹은 국어와 관련한 능력을 측정을 하고 우리가 한국어 원어민 화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당락을 가를 때 중요한 요소는 어디일 것 같으세요? 뭘까요? 요거겠죠? 얘가 10점 만점에 5점에 해당이 됩니다. 매력적인 오답을 골라버리면 빵점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번 문제에서 그냥 무너지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가에서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 찾는 데에다가 주의 집중을 좀 많이 해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 요 두 번째 문제로 이어와가지고는 점수가 20점이거든요. 얘보다 2배예요. 100점이. 그러니까 1번에서 실수를 했더라도 2번에서 최대한 커버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1번을 쓰면서 확신이 없었다. 확신 없었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2번까지 꼭 끌고 와주셔야 됩니다. 근데요. 이 단어를 이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1번으로 다시 돌아가서 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사실 보면 학생들이 1번 답안을 먼저 막 쓰거든요. 쓰고 나서 나중에 2번 와가지고 이거 아닌데 오답인데 나 틀렸는데 지우개질을 합니다. 지우개질 하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개요부터 정확하게 짜세요. 자, 1번에다가 뭘 쓸까 정리하고 몇 문장을 쓸까 정리해놓고 그리고 이제 2번으로 넘어와서 아니네 다시 고치는 거. 그러면 답안을 안 썼기 때문에 시간이 한 5분 정도는 커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번 쓰고 2번을 쓰는 게 아니라 1번하고 2번을 연달아서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하시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요. 활용하여 다와라의 태도를 비교하고 쉼표 찍혀 있으면 뭐 할까? 문단 나누기 합시다. 기억해두세요. 쉼표가 찍혀 있으면 문단 나누기를 합니다. 그 다음 다와라 중 하나에 입각을 하여 하나에 입각하여 하나를 골라라라는 뜻이에요. 택이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 말을 평가하시오. 자, 평가는 비판하고는 조금 달라요.
평가는 비판 혹은 옹호가 가능한 입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비판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옹호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가지가 다 나올 수도 있겠지. 얘도 나오고 얘도 나오면 다 써줘야 되니까 수험생들에게 부담이 조금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1번하고 2번 가운데 몇 번이 시간이 더 걸릴까? 당연히 2번이겠지. 배점은 똑같지만 1번은 두 문항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부담이 좀 있을 거고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적용인데다가 평가까지 나아가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은 많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한다면 1번, 2번 시간 안배 잘해줘야 되겠죠. 근데 우리한테는 진짜 높은 산인 3번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3번 보시면요. 가를 바탕으로 나와 다른 연관지어 설명하고 여기까지 쉼표 찍혀 있으니까 문단 한번 끊어주자. 그 다음 1을 활용하여 라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과 사회의 방안을 논술하시오. 그럼 문제 해결 방안이니까 앞에서 당연히 뭐 하겠니?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중요하겠죠. 생각해보세요. 문제 해결 방안 찾으세요 라고 했는데 앞에서 문제점이 안 나오면 그럼 문제 푸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뒤에 있는 요구사항을 가지고 나다를 연관지어가지고 가를 바탕으로 뭔가를 해보니까 문제점이 등장을 하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3번 문제는 아무래도 시각적인 자료가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1번, 2번에 비해서 3번 문제가 배점이 10점 높습니다. 이 정도 보고 나면 이제 문제풀이의 흐름이 보이시죠? 1번, 2번, 3번 순서대로 풀어야 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이라면요. 1번, 2번, 3번 빠르게 한번 싹 훑어볼 거고요. 1번 문제는 최대한 빠르게 한번 읽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키워드 찾을 거예요. 답안 아직 안 쓰고 2번 넘어갑니다. 그리고 2번 싹 한번 훑어보고 나서 할만하네 하고 나서 3번 볼 거고요. 3번에다가 시간 투자를 조금 더 할 생각이거든요. 왜냐면 이 학교가 1번, 2번, 3번의 이 정형성이 최근 들어서 정형화되는 게 훨씬 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3번 문제가 복잡해요. 복잡한 문제를 풀 때에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있으면 정말 좋은 답안을 쓸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있을 때에도 시간에 쫓기면 좋은 답안을 못 쓰거든요. 그래서 학생에 따라서는 3번을 먼저 풀고 2번, 1번을 푸는 경우도 있고 1번 풀고 3번 풀고 2번 푸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에 맡깁니다.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요 기출문제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기출문제를 보시면서 문제풀이의 순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결정을 해보시고요. 근데 대신에 난 논술에 아직은 깊이가 좀 적다 하는 사람들은 그냥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푸세요. 어차피 시간은 촉박하게 마련일 거니까요. 자, 1번 한번 봅니다.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 하나를 찾아라 할 때 따옴표 처리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세요. 두 가지 목적입니다. 첫 번째, 인용의 목적이에요. 교수님 제가 빌려왔습니다. 따옴표. 그 다음 또 하나. 강조하는 목적이 들어갑니다. 교수님 바로 이거예요 라고 강조하는 목적이요. 그 다음 그 단어를 이용하여 내용을 요약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이게 첫 번째 문장이고요. 그 다음 문장은 두 번째에서 최대 5번째 문장까지 문장 개수까지 기억을 해서 어떻게 정리할까 정리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이 찾은 단어를 이용하여 나를 요약하고 여기까지는 쉼표가 찍혀있지는 않더라도 여러분 문단 나눠주세요. 나눠주는 게 좋습니다. 다를 설명하시오. 왜냐하면 나와 다가 지금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문단 나누기는요. 쉼표에서 끊거나 아니면 내용이 달라졌을 때 끊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다른 학교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뭐뭐 하고 뭐뭐 한 후 뭐뭐 하시오 이렇게 세 가지 요구사항이 나왔다. 그럼 문단 몇 개예요? 3개로 끊어주시면 적절한 겁니다. 자, 그러면 1번과 2번을 위해서 우리 가지문 한번 읽어볼게요. 쌤이 요거 다 읽어드리면 참 좋은데요. 수업 시간처럼 다 읽어드릴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왔을 거니까 중요한 부분만 한번 짚어볼게요. 자, 가난한 마을에 갔습니다. 전기도 없어요. 사람들 가난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우리 얼굴 표정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 보이는 거지? 왜 때문이지? 뭐 때문이지? 게다가 아주 당당하고 부드러운 표정에다가 몸가짐에다가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우리를 접대하는 거지? 되게 가난해 보이는데 왜 저 사람들 우리한테 잘해주는 거야? 팔쏘기 구경하려고 걸음을 멈추니까 사람들이 막 뭘 가져와가지고 우리한테 주면서 이거 좀 드세요. 여기 앉아보세요. 이렇게 환대를 합니다. 게다가 어떤 꼬꼬마가 와가지고요. 달걀을 수줍게 내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봤을 때에는 너 진짜 가난해 보인다. 근데 자기가 가진 거 우리한테 베풀려고 하네? 이 동네 사람들은 행복해 보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나머지 이야기들 여러분 읽으면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구나 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가진 게 별로 없어요. 가난한 마을이에요. 그런데 그 가난한 마을에 사는 사람들도 아무렇지 않아 보이고 비난한 아주 빈곤한 삶이라 하더라도 기꺼이 나누면서 살아가고 있다. 자, 첫 번째 문장에다 뭐 쓰면 되겠니? 당연히 행복이겠죠. 그래서 단어는 행복이다 골라서 써주시고 그 다음에 왜 행복한 것 같아요? 가난하다 그래서 가난함에 치우쳐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가난을 서러워하고 슬퍼하기보다는 오히려 나누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더욱더 행복함을 크게 느끼는 것이고 게다가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베풀고 있습니다. 원래는 아니에요.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가진 게 없어 보이는데 남에게 베풀면서 살아갑니다. 오히려 가졌는데 베풀지 못하는 여유 없는 사람들보다는 가지지 못했는데 베푸는 여유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는 더 감동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필자도 역시 가난한데 베풀면서 행복을 느끼고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에게 지금 감동을 느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작품을 쓴 게 아닐까요? 그리고 늘 이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몸을 움직여야 돼요. 어딜 가든지 몸을 움직여야 돼요. 다 손으로 해야 돼요. 아우 힘들겠다. 그런데 그 불편함이 이상하게도 살아있음을 실감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가난 안에서도 행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나누면서 그리고 열심히 움직이면서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인다. 이 나라에서의 삶은 그야말로 사는 것이다. 이러한 삶은 직접 만들고 경험하는 것이다. 게다가 일과 놀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노는 듯 일하고 일하듯 논다. 그래서 돈을 벌어가지고 돈에 연연하는 그러한 가치관의 삶이 아니라 여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모습, 이들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할만하시죠? 근데요, 선생님 예전에 친척동생이 당국대를 다녔거든요. 근데 그 친구한테 야 반복되면 키워드야 골라 라고 했더니 나중에 누나 반복되는 단어가 2개면 어떡해요? 라고 하는데 야 이 융통성 없는 놈아 그 가운데에서 더 좋아 보이는 단어를 고르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가난이라는 표현도 반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행복이라는 표현도 2번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2개가 고민이 될 때는 1번 문제에서 끝낼 게 아니라 1번하고 2번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2번으로 가야 됩니다. 나지문과 다지문을 보면서 어떤 단어를 적용을 해서 설명을 해야 훨씬 더 좋을까를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일단 우리가 가에서 행복이라는 개념을 찾았습니다. 다음 나에서 자 아카키 저 친구는요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이에요. 즉 제시문 가의 가난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누면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그대로 연결을 해봤을 때 여기에는 어떤 한 사람이 등장을 하거든요. 요 사람이 너무너무 가난하지만 외투 하나를 마련하기 위해 뭘 하나 보세요. 아 나는 무슨 돈으로 새 외투를 맞출 수 있을 것인가? 40루블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굶어야지. 차도 끊고 촛불도 켜지 않고 약간 우리 시대에는 커피 한 잔 덜 마시고 이런 느낌이죠. 최대한 참아봅니다. 촛불 켜야 할 일이 생기면은 하숙집 아주머니한테 빌려야지. 가급적 살살 걸어야지 신발 밑창 달아지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가난한 상황이에요. 이 앞에 있는 상황을 보면서 요 정도로만 정리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구구절절 하나하나 답안지에다 옮겨 적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답안의 분량은 채워질 거거든요. 근데 아마 여러분도 찜찜할걸요. 우리도 사람인지라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자꾸 든단 말이야. 그러면 일반화하는 작업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서 봤을 때 구체적인 가난한 상황들이 나열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빈하단 삶의 내용을 가난하다 요 정도로 일반화해가지고 가난한 상황에 처해 있는 등장인물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다음 솔직히 말해 처음에는 그런 궁핍한 생활을 견디기가 어려웠다. 궁핍한 생활, 가난한 생활 앞에 있는 거 묘사한 거. 근데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고 몸에 배게 되었고 그리하여 습관처럼 되어버렸다. 대신 앞으로 외투가 새로 생길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단어를 동그라미 하나 해볼까? 요거겠지. 희망을 품게 되었다. 희망을 품었다라는 거는 어디에? 마음 안에, 내면의 내적으로 뭘 찾게 된 거예요? 이제 행복을 찾게 된 거죠. 희망이 없는 절망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미래가 더 좋아질 거야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아름다운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나 이러다가 진짜 새 외투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우와 하면서 희망을 찾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행복해질 겁니다. 그래서 희망을 찾아가고 있어요. 또한 정신적인 만족감을 얻었다. 이어 부분 역시 아주 중요하게 표시를 해두셔야 되겠죠. 정신적인 만족감 얻어갑니다.
너무 가난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정신적으로 만족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그냥 진짜 허황된 꿈, 상상력 여기에 그치는 것이라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자기가 처해 있는 가난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지? 를 생각하면서 아껴 쓰고 절약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 사람들처럼요, 아까 가에서 보았던 가난한 마을에 살고 있지만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라고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과 나누면서 살아가야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가와 나 사이에 유사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요약 정리를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 다음 마치 자신의 존재가 보다 완전해지는 것 같았다. 이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내가 뭔가 빈 것 같았다. 껍데기만 사는 것 같았다. 이보다 훨씬 좋은 거지. 결혼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마음에 드는 여자친구에게 일생을 같이 지내주겠다는 승낙받은 기분이었다. 여자친구가 바로 두꺼운 손과 해지지 않는 튼튼한 안감을 된 외투였다. 그러니까 그 외투 하나 가지고 나서 너무나 즐거운 거야. 그래서 와 행복해 죽겠어 이런 느낌이니까 나를 보면서 우리는 가에서의 사람들을 떠올릴 수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피부색이 밝아집니다. 생기 있어 보여요. 선생님 파란 다서 동그라미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동글뱅이 하세요. 확고한 목표를 정한 사람처럼 성격도 굳건해졌다. 얼굴, 행동, 의심, 주저의 빛이 사라졌다. 나쁜 거는 세모하자. 그런데 의심과 주저의 빛이 사라졌다라는 건 이제 자신감이 붙기 시작한 거지. 의심 없어요. 왜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노력했더니 되네. 나 행복할 수 있네. 잘 살 수 있네. 앞서 언제나 머뭇거리기만 하던 망설임 역시 서서히 없어집니다. 자기 얼굴에서 이제 자신감이 붙은 거죠. 좋아, 나 할 수 있어. 나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눈에서 불꽃이 일었고 머릿속에서 옷깃 에다가 담비 가죽을 달아볼까 하는 대담한 생각까지 떠올랐다. 더 좋은 미래를 상상하면서, 그러니까 더 부유해진 어떤 모습을 상상하면서까지 나아갈 수 있었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주의력이 흐트러지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니까 막 딴 생각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여기 뒷부분은 그냥 보시고요. 이까지 본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구나라는 목표의식까지 생기고 내면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워지는 즉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희망을 찾고 정신적인 만족을 이루어내는 등장인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가볼게요. 우리가 방금 전에 가와 나를 연결해서 요약을 할 때는요.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희망을 얻는 과정,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자신감이 생기는 과정, 내면적인 만족감, 정신적인 만족감이 생기는 과정 이런 내용을 찾았거든요. 이걸 그대로 연결을 해서 다로 가볼 겁니다. 다에서는 내가 땡땡이를 쳐봤어요. 근데 그 땡땡이를 쳤을 때 기분이 엄청 좋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에 들어가서 첫 수업 시간인데 하필이면 놓고 온 게 있었네. 집에 빨리 뛰갔다 오면은 어쨌든 물건을 가져올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열심히 뛰어갑니다. 그 당시 아주 순진한 학생이었어요. 근데 사실 애들 다 순진하죠. 근데 선생님이 하신 말씀대로 열심히 뛰어 집으로 가서 교과서 들고 물을 한 컵 마시고 다시 학교를 향해 뛰었다. 그 사이에 강이 하나 흐르고 있었다. 이렇게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장면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죠. 너무너무 기분 좋은 봄날 오후였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땠다? 느긋하게 풀어져 버렸다. 그리고 둥실 떠 있는 것 같았다. 땀을 닦은 다음에 하늘을 바라보기 위해서 강변의 잔디에 누웠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습니까? 우리 아마 힘들죠? 너무 바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야, 나 집까지 가느라고 너무 힘껏 뛰었잖아. 자, 이제는 조금 쉬어도 괜찮아. 이렇게 정리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뭘 찾은 거예요? 내면의 만족 그리고 마음의 여유를 찾아간 거죠. 머리 위로는 흰 구름이 그리고 꼼짝 않고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저기로 또 흘러가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역시 계속 묘사 어떤 묘사예요? 아름다움과 여유와 마음의 풍요에 대한 묘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봄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 봄 속에 내가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리고 생물 수업 시간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막 바쁘고 경쟁해야 되고 그런 순간이 아니라 좀 더 마음의 여유를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 근데 여유와 만족을 찾은 계기가 어땠어요? 뭔가 계산을 하고 내가 물건을 놓고 와야지 그걸 찾으러 갔다가 땡땡이 쳐야지 이게 아니라 너무너무 우연한 기회에 어떤 경험으로 인해서 여유와 만족감을 찾아갑니다. 이런
필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우연히 얻을 수도 있는 거구나. 게다가 행복은 물질적인 것보다는 뭐가 더 크게 작용한다? 정신적인 거 그리고 마음 내면에 있는 것이 더 크게 작용한다. 이렇게 앞서 보았던 내용을 여기다가 연결고리를 만들어가지고 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1-2번 문제가 1-1번보다 시간 더 걸립니다. 자, 그러면은 예시 답안은 학교에서 너무너무 상세하게 잘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분석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1번 문제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가 뭡니까?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는 게 좋다 그랬죠? 행복입니다. 행복을 이용해서 가를 요약한다면 치몽에 사는 주민들은 가난함에도 스스로 행복해요. 게다가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주어요. 물질적인 것이 없더라도요. 불편함을 막 느끼면서 나 왜 이렇게 불행하니 힘드니 이게 아니라 오히려 항상 웃으며 몸과 마음을 다해서 손님에게 친절로 행복을 베푸는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요. 나에서 블라블라, 다에서 블라블라. 크게 두 문단으로 구조 잡으실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는 행복에서 연결지어가지고 정신적인 만족감이라는 표현과 연관지어서 서술하는 게 필요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요구사항에서는 아주 작은 행복을 느꼈던 우연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경험의 내용에 대해서 정리 작업을 할 때에는 줄거리를 구절절 요약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서 상징성을 뽑아오고 그 상징성에 대해서 짧고 명확하게 정리하는 작업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번과 2번 문제는 함께 푸는 겁니다. 따로 푸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기억을 하시고 시험 보러 가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가와 나를 활용하여 다라의 태도를 비교하고 다와라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말을 평가하는 건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뭔가 골라내는 작업을 할 때는요 정답이 있는지도 조금 따져보는 게 좋습니다. 물론 정답이 없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요 더 좋은 답은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일단 가지문 구경을 좀 해볼 건데 이런 문제는 필요하다면 약간 도입부 그 다음에 본론부 그리고 또 다른 본론부 혹은 필요하다면 결론부까지 쓸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요 가와 나를 활용하라 라는 말을 꼭 목적의식을 가지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활용하라, 토대로, 참고로, 바탕으로 요 네 가지 표현은요 목적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거의 동일한 목적으로 쓰임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요약은 아니다 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시문 가를 활용하여 라고 했을 때 가에서는 뭐라고? 말한다. 뭐라고? 말한다. 뭐라고 말한다. 이렇게 정리 작업을 하면은 수험생이 독해력이 있다 하더라도 표현력이 충분치 않거나 아니면 표현력도 별로고 독해력도 별로다라고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카피해오지 마시고요. 필요한 부분만 선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가에서 필요한 내용을 한번 골라볼게요. 현대사회 복잡하다. 그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사람들은 타인에게 무관심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지. 약간은 이기적이고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혼자 사는 세상 아니다. 함께 살아가야 한다. 우리는 나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을 함께 추구하여 공동체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도입부에서 요 정도 숙지를 해둡시다. 나 혼자 행복하면 되니 안 되니? 함께 행복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첫 문단에서 했던 얘기 두 번째 문단 초반부에 다시 한번 하고 있죠. 연결고리 계속 만들어가면서 논의할 겁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바람직한 도덕적 가치에 대해 합의하고 행동에 옮기는 도덕적 실천이 이루어져야 된다. 얌마 노력해라 라는 거예요. 니 혼자 행복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 행복하려고. 자기만의 이익이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타인과 공동체에 해를 입히지 말고 타인과 공동체와 함께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성찰하라. 그러한 행동을 자제하라. 그리고 타인의 삶에 관심을 가지려는 노력해야 한다. 타자에 대한 관용도 필요하다. 나에게 잘못한 놈들을 용서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남이 나에게 잘못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도덕적 실천은 거창한 거 아니다. 자신과 이웃에 대해서 이해하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볼 줄 아는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더 나아가 사회적 약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기부나 사회봉사 등 실천을 통해서 모두가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기적으로 살지 말아라.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 행복하면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우리 모두 공동체 안에서 함께 행복하자. 여기까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 나로 갑니다. 나에서는요, 여러 가지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연적인 의무와 자연적이지 않은, 즉 보편적이지 않은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여러분이 자연적인 의무를 읽어보고 나면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의무, 요 정도로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자연적 의무와 달리 자발적 의무는 보편적이지 않고 특수합니다. 이것은 약속에 의해서 생겨나는 의무예요. 만약에 내가 니한테 뭐뭐 해줄게 라고 약속을 했다면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약속하지 않았던 부분이라면 굳이 우리가 지킬 필요는 없더라. 즉 책임과 의무에 따르는 자발적 의무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자유주의의 정의에 따르면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라고 하지만 타인이 이익을 얻도록 행동해야 한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남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막 희생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약속을 했으면 미리부터 약속을 했으면 그걸 지킬 건데 그게 아니라면 내가 굳이 왜? 라는 거. 어찌 보면 약간 매정한데?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거 진짜 이게 바람직한 의무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디에 비하면? 연대 의무에 따른다면. 그래서 자발적 의무와 연대 의무 이 두 가지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아마 논의를 하게 될 겁니다. 아까 지문 가에서요. 나 혼자서 잘 사는 세상 아니다. 나와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된다. 라는 이야기. 개인의 행복과 그 다음 공동체의 행복. 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했던 부분하고요. 나 지문에서 자발적 의무와 연대 의무 이렇게 연결고리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연대 의무는 보편적이지 않고 특수합니다. 우리가 떠안아야 할 도덕적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남에게 뭔가 못된 짓거리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못된 짓거리를 했다면 그에 대해서 보상할 책임도 져야 돼요. 그래서 상대를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 역사를 공유하는 존재로 인식을 한다. 그리고 해야 한다입니다. 니 혼자 사는 거 아니다 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자발적 의무와는 달리 합의에 좌우되는 건 아니다. 이 책임에 담긴 도덕의 무게에는 소속된 자라는 도덕적 고민에서 내 삶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포함된다. 나는 남에게 포함된다. 그럼 남도 마찬가지겠지? 나에게 포함이 되겠지? 나와 남은 결국에 함께 가는 거다. 우리 혼자 사는 세상 아니다. 공동체다. 라는 거. 그러면 연대 의무가 이 앞에서 보았던 개인의 행복과 공동체 행복으로 연결이 되는 지점이 보이시죠? 그죠? 근데 물론 자발적인 의무라고 해서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못하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계약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연대 의무보다는 약간은 덜 도덕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연대와 소속의 의무는 내부만이 아니라 외부에도 향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니까 우리 공동체 그리고 외부의 공동체까지도 다 해당이 된다. 특히 내 공동체가 역사적으로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의무이다. 이까지 정리를 한다면 아베가 말하는 게 얼마나 헛소리인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 있지요. 자, 이제 가와 나에서 찾은 내용을 다에다가 적용을 해볼 건데 선생님 이거를 하나하나 다 읽어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요. 너무 많아. 너무 많은데 너무 개소리야. 자, 이거 누가 말하는 것 같아요? 느낌적인 느낌으로 접근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아니 우리 일본인들이요. 저희가 옛날에 좀 이런 나쁜 짓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미 어느 정도 용서를 받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옛날에 그 좀 고생을 하기도 했고요. 우리 동포들 많이 죽었고요. 약간 변명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도 나름 희생이 됐단 말이에요. 자기 합리화도 조금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대 내각의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림 없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가족을 잃은 분들의 슬픔이나 전화로 불러가지고 도탄에 빠졌던 사람들의 아픈 기억을 아물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지기들이 잘못했다는 거 알고 있지? 그런데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전쟁 후에 600만 명이 넘는 일본인이 아시아 각지에서 무사히 귀환을 할 수가 있었고 일본이 재건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된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뭐 외국에 두고 온 어떤 사람들이 있고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부터가 중요하죠. 관용의 마음으로 일본은 전후 국제사회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70년을 계기로 일본의 화해를 위해 힘을 써준 모든 나라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이거 누가 말하는 거겠니? 일본인이 말하는 거라는 거를 여기서 감을 잡으셔야 돼요. 아베가 말한 겁니다. 아베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일본에서는 전쟁 후의 세대가 이제 인구의
80%를 넘었습니다. 무슨 말 하고 싶겠니? 아니, 저희 전쟁 저질렀던 사람들 이미 다 죽었잖아요. 이제 전쟁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이 80%가 넘어요. 5명 중에 4명이 전쟁을 몰라요. 책임이 없어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전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우리의 아들과 손자 등 미래 세대의 아이들에게 사과를 계속해야 된다라는 숙명을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 딱 보고 나니 어라 얘 봐라. 야 너네 그간 무슨 짓을 했는지 벌써 잊어버렸니? 과거에 니네 30몇 년 동안 우리나라한테 했던 짓, 그 다음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못된 짓거리 많이 했던 거 벌써 다 까먹었냐? 라고 욕하고 싶은 지점이 여기서 딱 보이죠? 근데 이 지점을 보고 나면은 당연히 아마도 아베는요 자발적 의무에 의한 발언을 하고 싶을 거예요. 저희가 물론 옛날에 잘못을 하기는 했죠.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직접적인 책임도 없는 애들한테 야 니네 계속 사과해 라고 하는 건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되세요? 그러면 당연히 라와 대립각이 보입니다. 양심을 꺼리고 책임을 외면하며 회피하고 침묵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요. 홀로코스트? 배경 지식 있으면 편하지. 전쟁 중에 대량 학살을 일삼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나라의 총리를 비롯해서 그 나라 사람들은요. 자기네 나라가 과거에 행했던 짓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성하고 몰라 진짜로 미안한지 아닌지 모르겠어. 그런데 미안함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선생님 친구 중에 독일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국기를 개양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국기 개양하는 게 너무 과도한 국가주의로 흘러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역사적으로 맨날 과거에 행했던 잘못을 반성하기 위해서 너무 과도하게 국가에 매몰되는, 그러니까 애국심이 너무 과도해지는 것을 경계하는 것을 배운대요. 그래서 우리는 니네 그럴 수도 있구나. 너네들의 역사적인 상황이 우리의 역사적인 상황과 달랐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피해자로서 그들은 가해자로서 어떤 삶을 살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판단을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도요. 죄송합니다. 저희가요 대량 학살했다는 진실이 밝혀졌을 때 죄송합니다 라면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고 혹은 단지 짐작만 했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잘못이에요. 죄송합니다. 반성하는 모양새예요. 민족 전체에 유죄나 무죄는 없습니다. 죄가 있다면 무죄와 마찬가지로 집단적인 게 아니라 개인적인 것이에요. 인간의 죄 가운데 밝혀진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잖아요. 인간 스스로 자백한 것도 있고 부인한 것도 있지요. 그런데 누구나 온전히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라면 조용히 스스로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물어야 할 겁니다. 자아 성찰해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죠. 오늘날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그 당시 어린이였거나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표시하자. 자행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가 없겠죠. 내가 죄 지은 건 아니니까. 양식 있는 사람이라면 이들이 단지 독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에 대한 죄를 뒤집어 씌우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선조들은 이들에게 심각한 유산을 남겨놓았습니다. 그 유산이 뭐겠어요? 죄인 거죠. 그래서 약자들에게 행했던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죄가 있건 없건 간에 젊으나 늙으나 과거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일단은 있었던 과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반성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에 대한 책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층, 노년층 이에 대한 기억을 생생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거를 극복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 할 수 없어요. 사실 과거는 바뀌는 게 아니니까. 아예 없었던 일 안 돼요. 그렇지만 과거에 대해서 눈을 감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비인간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번 과거에 대해서 눈을 감았던 사람은 또다시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인정하고 그 역사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성찰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세대가, 여기서 우리나라는 독일이에요. 독일에서 새로운 세대가 정치적인 책임을 떠맡아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그 당시 일어났던 일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또 강조 지점이 여기서 드러나네. 그들의 그런 역사에 작용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은 있습니다. 지금 후손이기 때문에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동체적인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연대의 의무를 가지고 재심을 나를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독일의 나이 든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에게 지녀야 할 책임이란 꿈을 성취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자라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적으로 살게 하지 말고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정리 작업을 하시면 답안의 틀은 이와 같이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문제에서요. 가와 나를 활용해서 다라 태교 비교하라 라고 했으니까 가나 그 다음에 다라 이렇게 연결고리 그리고 내내 읽으면서
선생님도 자연스럽게 평가를 하게 됐거든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래도 역사에 대한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린 사람인지라. 근데 답안을 쓸 때 비교하라라는 부분에서는 수험생의 견해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주어진 것을 설명할 수 있다. 뭐뭐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 견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어진 제시문을 활용한다라는 거를 기꺼이 정리를 해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요. 가해사의 키워드는 이 정도 잡아볼게요. 행복해야 돼요. 근데 나 혼자 행복한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해야 됩니다. 타인에게 관심 가져라. 관용의 태도 가져라. 이해해야 된다. 역지사지 공감 이러한 것들. 그리고 도덕적인 가치에 대해서 합의하고 실천함으로써 개인과 공동체가 모두 함께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거. 이 정도의 키워드를 바탕으로 해서 정리 작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연결을 짓는다면 이제는 의무의 특성들입니다. 세 가지 의무 가운데에서 자연적 의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발적 의무하고 연대 의무를 다와라에다가 연결고리 만들 거거든요. 자, 뻔뻔한 일본이나 아베라는 표현은 선생님이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반성하는 독일이라는 것도 선생님이 쓴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이렇게 표현을 만들어가지고 뭔가 수식을 만들어주시면은 여러분의 글이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아베는요. 자, 아베라는 말은 없으니까 그냥 일본은 이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발적인 의무에만 따라서 연대 의무나 책임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살았던 게 아닌데 왜 현재 우리가 과거를 책임져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상대적으로 독일에서는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도 있습니다. 일정 부분. 그래서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과거의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잘못에 대해서 극복하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모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연대 의무와 책임을 주장했기 때문에 각각의 정리 작업을 하고 나서 그대로 연결고리 마련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요구사항이요. 다와라 가운데 말을 평가합니다. 자, 인제는 평가니까 까세요. 여러분 하고 싶은 말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평가는 크게 두 가지가 쓰일 수 있다 그랬어요. 인정할 수 있으면 인정합니다. 그 다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대로 받아들일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틀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비판할 거고요. 까는 거 부정적인 평가를 할 겁니다. 바람직하지 않아요. 비윤리적이에요. 라고 비난적인 표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될 건데 일단 마지문을 보면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일본 정부에 대한 이야기잖아. 일본은 과거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데다가 자기들이 잘못한 게 없다라고 자꾸 뻔뻔스럽게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보수 정치인들,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고 이런 것들 아닌 척하면서 자기네들 되게 예의 바른 척하면서 앞에서는 예의 바른 척, 뒤에서는 진짜 무슨 뭐 호박씨 까듯이 다 까면서 자기네들 잘났다, 자기네들 괜찮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본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은 뭐라고 판단하실 건가요? 선생님은 깔 거예요. 제가 일본을 싫어하거나 개인적인 악감정이 있거나 하는 건 아닌데요. 역사적인 맥락과 그 다음에 이 문제의 맥락을 보니까 아까 가 지문에서 행복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 그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나와 남의 행복 같이 가는 거지. 자, 얘네 봐라. 어떻게 살고 있니? 오직 누구만 행복해? 오직 일본만 행복하고 있죠. 일본이 요따구로 살면 우리들은요 불행해집니다. 쟤네 봐라. 가해자인데 잘 사네. 피해자인데 못 사네. 보상받지 못했네. 게다가 쟤네랑 연대하고 싶지도 않아지겠죠. 가해자가 용서받기 위한 어떤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 이론적으로는요. 어떤 입장을 선택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둘 다 답안 전개는 가능해요. 논리적으로는. 그런데 논리적으로 전개 가능한 거하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훨씬 더 적절하다 판단이 서는 것하고는 또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선택지가 있는지를 판단을 해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보다는 라의 논의를 활용을 하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라를 선택했을 경우에 예시답안만 한번 살펴볼게요. 다를 선택했을 경우에 예시답안은 학교 해설지에 발표되어 있으니까 그거 여러분이 각자 훑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문단에 활용하는 게 뭐예요? 제시문 가의 행복과 관련된 논의를 충분히 활용을 해서 논의를 이어나갔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나에 대한 논의를 활용을 해가지고 다와 라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문단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문단에서 가는, 나는 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도 답안을 쓸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여기서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자칫하면 가에서는 뭐라고 말한다. 이 문장 패턴 정말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가에서 뭐라고 말한다 라는 거는 그냥 발췌해서 옮겨온 거기 때문에 수험생 스스로가 교수님 제가요 독해력도 부족하고요 표현력도 부족해요 라는 걸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가에서 뭐라고 말한다, 나에서 뭐라고 말한다, 뭐라고 말한다 이렇게 나열하는 것보다는 이와 같이 행복은 무엇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뭐뭐 하면서 살아야 한다. 가의 핵심적인 주장을 정리하는 작업을 해주시면 훨씬 좋겠습니다. 그 다음 제시문 다는 이에 반해 제시문 라는. 자, 팁 좀 드릴게요. 이에 반해 한편, 반면, 이와 달리, 그러나 등등등의 표현들이 사용될 수 있는데 한편, 반면, 이와 달리, 그러나, 이에 반해 이러한 표현들은 반대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립각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러한 연결 표현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문단에서 일본은 과거의 자손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사과 배상도 거부하고 이를 미화하고 있다. 근데 라의 입장에서 볼 때 마는 책임을 회피하고 외면하는 잘못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비판적인 평가를 하면서 논의를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서는 구체적인 근거를 들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필요하다면 자잘한 문단으로 쪼개가지고 세 문단으로도 쓸 수 있고요. 아닌 경우에는 크게 두 문단으로 작성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통 600자짜리는 두 문단에서 세 문단이다 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를 푸는 방법을 한번 좀 살펴볼 건데, 자, 3번 문제는요, 선생님이 모든 자료를 다 훑어보진 않을 거고요. 몇 가지 자료만 훑어보면서 문제 푸는 방법을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가를 바탕으로 나다 연관지어 설명하고 쉼표, 그러면 여기까지 한 문단. 그 다음 이를 활용하여 문제 해결 방안 어떻게 찾아갈래 물어보는데, 일단 문제 해결 방안은요, 개인과 사회라고 물어봤으니까 기억을 해보고 갑시다. 틀 기억해서 가세요. 어떤 문제를 다룬다라고 할 때는요, 일단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문제 해결 방안은 보통의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 인식, 의식, 태도, 실천. 이러한 키워드 정도 기억을 하고 시험 보러 가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일단 사람이 마음을 바꿔야 돼요. 내면의 무언가를 바꿔줘야 되겠죠. 그거 누가 바꿉니까? 내가 의지를 가지고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의지 가지고 바꾸면 뭐하냐? 행동을 안 하면 말짱 도루묵이죠. 그래서 생각을 바꿔라. 그리고 태도 실천을 해야 된다까지. 예를 들어서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의식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의식을 가지고 뭐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잘한다든가 아니면 일회용품 사용을 좀 줄인다든가 하는 방식의 태도와 실천으로 이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주로 정부가 많이 작용을 합니다. 정부는요, 보통 뭘로 가요? 법, 제도 이런 걸로 가죠. 경우에 따라서 요즘에는 처벌을 강화한다라는 것도 대안모색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참 이제 논의거리가 많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법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매정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필요하다면 계도기관을 거쳐서 강력하게 법을 시행한다라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법제도 플러스 만약 실업률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된다라고 하면은 경제 주체들이 언급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 주체 누구예요? 많이 들어봤죠? 기업. 그래서 만약 출산과 관련해서 출산 제도 아니면은 뭐 육아휴직 제도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건 정부겠죠? 그런데 그거를 실제로 시행하는 건 누구예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같이 가는 거다라는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 겁니다. 아까 말했던 만약 환경 문제라고 한다 그러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기업에 대해서 페널티를 적용하는 것. 그리고 또한 기업은 페널티를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것을 조금은 줄이는 어떤 시설을 설치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함께 해줘야 되겠죠. 이와 같이 개인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 가운데에서 개인적인 거는 주로 머리, 마음,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주로 실질적인 것, 법 제도적인 것 이렇게 생각을 해서 대안모색을 찾아가시면
웬만하면 3번 문제에서 문제 푸는 데에는 거의 다 걸립니다. 그래서 이 틀 정도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각 자료가 다양하고 복잡하다라는 걸 염두에 두면서 각 자료에 대해서 연관성 찾기 그리고 각 자료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기 기억하고 시험 보러 가세요. 각 자료가 한 문장씩 정리될 필요가 있는 이유는요. 너무 많아서예요. 적으면 한 대여섯 개인데 많으면 9개 정도까지도 갔었거든요. 개수가 많아지면은 정리하는 작업이 길어질수록 답안의 분량은 꽉꽉 채워지는데 뒤에 가서 뭘 못 써요? 해결 방안과 문제점에 대한 대안 모색을 못 쓰는 수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왕이면은 자료 하나를 짧고 압축적으로 정리하는 작업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문제 해결책은요. 방금 말했던 것처럼 누가 문제 저질렀냐? 누가 문제 해결할 수 있겠냐? 여기까지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자료 한번 볼게요. 이 자료는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문제를 풀려보니까 복잡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거 안 복잡해요. 성적, 경제수준, 부모와의 관계가 삶의 만족도에 얼마나 영향을 주더냐 대소관계 따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개수가 많은 거 적은 거 다소관계 따지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세로줄 따져볼게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하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은 경우 가운데서 언제 삶의 만족도가 더 큽니까? 이렇게 그림 그려지죠? 게다가요 몇 배씩이에요? 거의 2배 가까이 됩니다. 맞습니까? 54, 80, 47, 75, 39, 67 딱 2배는 아니지만 거의 2배에 이를 정도로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을 때 행복감이 더 크게 느껴진답니다. 두 번째 자료요.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보다 관계가 좋을 때 역시 이렇게 되고 있죠. 엄마랑 아빠랑 관계가 좋은 아이들이 행복감을 더 크게 느낍니다. 뭐보다요? 성적과 경제 수준보다. 그래서 성적 경제 수준보다는 엄마와 아빠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 차이를 한번 보세요. 성적이 하위 등급인 아이들하고 성적이 상위 등급인 아이들 사이에서 차이, 하위 등급, 상위 등급의 차이, 이 격차보다 부모와의 사이가 안 좋은 것보다 좋을 때, 그 차이의 격차가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경제 수준 그래 높으면 좋기는 하겠지. 그런데 29, 49 큰 차이라고 보기에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안 좋을 때보다 좋을 때 2배 정도 차이 나는 것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즉 돈 많아서 나쁠 거 없어요. 그런데 돈이 많아도 부모와의 관계가 안 좋으면 학생들이 충분히 행복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성적 좋으면 당연히 행복하겠죠. 그런데 성적은 좋은데 부모와의 관계가 썩 그렇게 좋지가 않으면 그다지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생각을 해보더라도 성적과 경제 수준보다는 부모와의 관계, 부모와의 어떤 유대감, 그다음에 부모가 자녀를 다독이는 것, 자녀가 부모를 믿는 마음, 역시 부모가 자녀를 믿는 마음,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우리의 행복감에 크게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방금 보았던 거, 부모와의 관계가 돈이나 성적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조건, 이러한 내용을 찾았잖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자료를 보시면 OECD 국가의 연평균 노동시간 따져볼게요. 나머지 나라들, 선생님 여기 있는 숫자 하나하나 답안에 써야 돼요. 쓰고 내년에 다시 만날 거 아니면 우리 웬만하면은 숫자 나열하는 거 하지 맙시다. 여러분의 답안지를 채점하는 교수님들도 문과 교수님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당신들 못지않게 숫자 싫어하실 거거든요. 하나하나 쓸 게 아니라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자, 멕시코 예외값으로 두면 되죠. 뿐만 아니라 우리 멕시코를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과 비교했을 때 멕시코 너네도 선진국의 끄트머리 그 외에 선진국의 꼬랑지 이렇게 잡은 우리나라처럼 너네도 잘 사는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멕시코는 여전히 개발도상국입니다. 우리는 개발도상국 벗어나서 선진국의 그 끄트머리 살짝 잡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나라들과 비교를 했을 때 역대급입니다. 굉장히 긴 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굳이 강조를 하자면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한국이 OECD 국가들 가운데에서 연평균 노동시간이 가장 길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 자녀 관계보다 성적과 경제 수준이 더 미미한 수준에 영향을 줄 거다라고 했는데 경제적인 수준에서 우리 어떤가 보세요. 부모가 노동을 많이 할 겁니다. 부모님들이 노동을 많이 하면은 상대적으로 자녀와 대화할 시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자녀와 함께 마음을 나눌 만한 여유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아, 니네 삶에 만족합니까? 이래 물어봤더니 자, 네덜란드, 핀란드, 독일 등등등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이죠. 자, 요 선진국들은요 80에서 90% 정도의 만족감을 느끼고 살아간대요. 그런데 한국 아이들 절반, 에게 우리 되게 불행한가 보다. 물론 불행하다는 아닌데 덜 행복한 거죠. 어디보다? OECD 평균과 그 다음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부모들의 노동시간이 길어요. OECD 비교를 해보니까. 그 다음 우리나라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느끼는 행복감이 크지 않습니다. 우리 왜 안 행복할까? 왜 때문이겠니? 여기서 이렇게 연결고리 가져오면 되는 거겠죠. 부모님들이 일을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덜 행복한 거예요. 에? 그 중간에 연결고리가 필요하겠죠. 그 연결고리 여기에서 나옵니다. 어린이 청소년 행복합니까? 물질적 행복의 순위, 주관적 행복의 순위. 자, 물질적 행복이라 하면요. 당신들 집에 책상 있습니까? 책 있습니까? 혼자 쓸 수 있는 방이 있습니까? 컴퓨터 있습니까? 등등등등. 이런 물질적인 요소랑 연관지어서 행복하냐 물어보는 거겠죠. 우리 웬만하면은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점수 보세요. 1등이 120점인데 우리 112점이다. 와우, 우리 부자예요. 그래서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결고리 만들어지죠. 주관적인 행복의 순위를 물어보니까 에스파냐, 스위스 등등등등 해가지고 22개국 가운데에서 우리나라 22위입니다. 겁나 불행하네. 게다가 점수 118점, 82점. 그런데 점수를 부각하는 게 좋을까? 순위를 부각하는 게 좋을까? 이왕에 나쁜 거는 매우 나쁘게 부각을 하면 좋을 거니까 점수보다는요. 순위를 언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 우리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충분히 여유로워요. 왜냐하면 부모가 노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물질적인 충족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많아진 만큼 주관적으로 부모님 저 행복합니다. 당신들에게 믿음을 받고 있고 당신들이 나를 아낀다는 걸 알기 때문에 라고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노동시간이 길면 길수록 자녀에게 관심 가질 수 있는, 그 다음에 애정을 쏟을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적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문제점을 한번 볼게요. 제시문 라를 읽어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공부하다가 나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살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 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게 비정상은 아니에요.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치만 우리 웬만하면은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겠지? 근데 요 보니 여자 중고생 4명 중 1명, 그리고 남자 중고생 5명 중에 1명,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불행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 불행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우울증과 자살 생각, 자살 사고라고 표현이 되고 있죠. 우울증과 자살 생각이 많은 아이들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탐색을 해보니까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관심을 덜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의 노동 환경, 그 다음 청소년들이 행복하려면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성적이나 경제 수준과 같은 물질적이고 외적인 요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데 그거를 충분히 제시할 수 없는 문제 현상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이를 고려했을 때 예시 답안 한번 구경을 해보시면요. 어린이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에 대해서 자료에 대해서 탐색하는 거 앞부분에 서술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가서는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글은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읽어보세요. 선생님이 이야기했지만 앞부분에서 제시문 자료들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뒤에서는 그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찾아가는 거 요구했습니다. 그럼 해결 방안은 뭐겠어요? 부모님들이 일하는 시간을 줄여줘야 되겠죠? 회사를 잘라버릴까? 그렇게 과도하고 극단적인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누가 작용해야 돼요? 회사에서는 가족과 가정과 일이죠. 그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너무 과도한 시간 일하지 않는, 즉 야근을 줄여준다든가 아니면 뭐 재택근무를 하게 도움을 준다든가
아니면 일하는 시간을 조금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든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한 부모는 어때야 되겠어요? 자녀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아이가 뭐 하고 있는지, 왜 애가 졸업할 때까지 우리 아이가 몇 학년 몇 반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며, 우리 아이가 올해 수능 보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며, 그러한 환경의 아이들을 방치하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요구사항에서는 개인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에서 어떤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는지 논의를 하고 마무리를 하시면 돼요. 굉장히 촉박하게 진행을 해봤는데요. 이 1, 2, 3번 문제 유형은 매 해마다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에서 요약하는 거, 요약하고 설명하는 거, 그 다음에 키워드 정확하게 찾는 거,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요 첫 단추를 잘못 껴면요, 여러분이 시험 끝나고 계단 이렇게 내려오면서 야, 너 뭐 썼어? 나는 뭐 썼는데? 이 얘기가 들리면 그때부터 심장이 콩당콩당 거리면서 아, 나는 논술로 안 되는 것인가? 온갖 생각 다 들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키워드 찾기 위한 노력 여기서 해주시고요. 두 번째 문제가 상대적으로 세 문항 가운데선 가장 난도가 평이한 편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2번은 빠르고 신속하게 비교하고 평가하는 문제 풀어내시고요. 3번 문제 시간 많이 걸린다고 말씀드렸죠. 아무래도 자료가 많기 때문에 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시간 안배 3번에다가 조금 더 비중을 두시고, 그래서 문제의 개별성이나 그 다음 난이도를 고려해서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순서 결정 잘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문단 구성하는 거 좀만 더 신경을 써주세요. 아무래도 최저가 없는 대학이다 보니까 가독성이 높은 답안이 좀 더 보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논술 준비 안 하고 시험 보러 가는 학생들도 꽤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 자료를 준비하면서는 여러분들 모두가 시험 보러 가가지고 답안을 끝까지 정확하게 완성하는 데에다가 힘을 조금 더 실어보시라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왜냐, 우리 수능 끝나고 바로 보는 학교이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학생들도 시험 준비가 충분히 많이 되어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나만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 보러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